안녕하세요. 42회 TAT 1급 기출문제를 통해 만나 뵙고 있는 김혜숙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문제 3번의 결산부터 출발을 해서 인사급여까지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결산 문제 TAT 1급은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뭐가 출제됐나 하고 봤더니요. 결산 자료 중에서 재고자산 쪽에 매출원가 반영하는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재고자산 평가 후 재고자산 명세를 활용하여 매출원가를 결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재고자산 명세는 다음과 같다. A, B, C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있고요. 재고 수량이 있고 장부상 금액과 순실현 가능 가치가 나왔네요. 여러분 저희 저가법으로 해석해서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일반회계 기준에 의해서 저가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 원재료에는 도착지 인도 조건에 미착 원재료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있잖아요. 원재료 사실 때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도착해야 우리 거잖아요. 근데 도착하지 않은 원료를 지금 포함했다고 하죠. 즉 도착해야 우리 건데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 된다. 따라서 원재료의 1,2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 빠진 1,000만 원에 대한 것만 원재료로 보고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 장부상 금액에는 원재료 1,000만 원, 제공품 2,000만 원, 제품 3,000만 원인데 혹시 시가와 비교했을 때 하락한 부분이 있다면 평가 손실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얘가 더 적죠. 1,000만 원이 누구보다? 1,200보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면 되겠고요. 2,000만 원이 2,400보다 적으니까 얘도 그냥 가면 되겠죠. 제공품도. C가 3,000이고 순실현 가능 가치 2,800이니까 여기 200만 원 평가 손실 잡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근데 평가 손실은 따로 자동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200만 원을 입력하면 되고 저희는 지금 장부상 금액인 원재료 1,000만 원, 제공품 2,000만 원, 제품 3,000만 원을 자동결산에 입력하고 평가 손실 200만 원이 자동으로 평가 손실로 차감이 되도록 자동결산에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반영을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결산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산 및 재무제표 1에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보여지고 있죠. 이 메뉴 들어가서 방금 보셨던 문제 장부상 금액, 미착 원재료 뺀 금액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평가손실 금액 반영을 하면 되겠죠. 자, 먼저 상품 재고는 없네요. 자, 원재료 재고는 저희가 1,200만 원이었는데 미착 원재료 빼고 1,000만 원만 입력하셔야 되겠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공품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공품은 기말 재고가 얼마예요? 2,000만 원. 요거는 하락하지 않았죠. 시가가 더 높으니까 그대로 2,000만 원 저가법 가면 되고요. 제품은 3,000만 원을 기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2,800으로 하고 따로 200만 원 하면 안 돼요? 아니요. 평가손실 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원래 3,000만 원으로 그대로 두시고 여기서 평가손실이 자동으로 빠지도록 여기에다 200을 넣어주시는 프로세스 설계예요. 이게 미심쩍으시면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 저희가 이거 전표 추가를 하고 나서 재무상태표에 가서 이 제품에 대해서 평가 손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원재료 부분은 1,000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공품 부분은 2,000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품 부분은 2,800만 원이 저가법인데 그거에 따른 차액 200만 원 넣어주시고 원래 장부금액 3,000을 넣으면 얘가 여기에서 빠져서 2,800으로 순수한 금액이 보여지겠죠? 전표 추가, 예스, 확인. 자, 일반 전표 가셔서 12월 31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프로세스에서 자동으로 쭉 계산이 되고 제품 평가 손실 200만 원에 제품 평가 충당금 200만 원 들어와 있고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나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합계잔액 시산표 한번 가볼까요? 12월 31일자로 재고자산 구경해 보겠습니다. 상품 너 얼마니? 상품은 지금 저희 잔액이 없었어요. 그래서 잔액이 자산이니까 차변에 남잖아요. 없고요. 제품 너 얼마니? 나 3,000만 원. 오케이. 제품 3,000만 원인데 개의 차감 얼마? 200만 원이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원재료 너는 얼마니? 원래 1200이었는데 200만 원 미착 원재료 빼서 1000만 원. 제공품 너는 얼마니? 2000만 원. 오케이, 맞았잖아요. 그리고 또 미심쩍으면 재무상태표를 가세요. 재무상태표 12월로 열겠습니다. 이 차익 뜨는 거는 이경 처분계산서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뜨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재고자산 여기 쪽 보세요. 여기 지금 평가손실 나와 있는 아이 제품 있죠. 제품 잔고 금액 3천만 원인데 200만 원이 평가 충당금이야. 그래서 2,800만 원으로 평가됐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박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 한 문제를 마무리하셨어요. 자, 이제 원천징수 관리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력해 있는 자료들을 전부 다 닫아서 저장해 주시고요. 인사급여 쪽은 이렇게 두 번째 칸에 있는 여기 첫 번째 회계 그 밑에 인사급여 보이시죠? 여기에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자, 인사급여 자료 문제가 이번에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말정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사무직 한상진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이다. 한상진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한상진은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한경호는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이인가 봐요, 자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용해서 의료비 한 건으로 입력하시고요. 국세청 자료, 보험료 소득공제 입력하시고요. 교육비 소득공제 입력하시는데요. 취약전 아동으로 너무 친절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만 가셔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한상진 씨 기본 가족들이 기본공제 대상자 범주 안에 인적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문제를 푸실 때 별 문제 없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2번 한번 보세요. 한상진의 의료비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이죠. 김명자님이세요. 김명자님이 병원 의료비로 590만 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실손보험 의료비 65만 8,300원을 받으셨대요. 여러분이 실손보험이 요즘 진짜 이슈예요. 여러분은 혹시 실손보험에 가입하셨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어마어마하게 가입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들어오는 걸 보니까 아파서 병원비 진료비를 내셨는데 실손보험을 타셨어요. 타셨는데 그거 안 빼고 의료비를 계속 공제받으시더라는 거죠. 국세청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홈택스에 실손보험을 조회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서 실제로 실손보험 넣는 칸에 금액을 넣어서 그걸 비교해서 당신들이 실손보험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여기서 실손보험을 안 빼고 이만큼을 공제받으면 자기들은 레이더를 돌려서 찾아내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실손보험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실무를 해볼 때 올해 연말정산할 때 실손보험료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요. 나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셨는데 홈택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머 실손보험이 이렇게나 많았어? 나 수령했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슈화가 되고 좀 지나가면 이제 자리가 잡히겠죠. 따라서 실손보험료는 내가 진료비로 지출한 금액 중에서 수령한 금액을 빼고 차감하고 진료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별도의 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 590만 원 입력하시고 실손보험료를 추가로 입력하는 자리에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료 보도록 할게요. 의료비는 이제 입력할 때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보장성 보험료가 나왔는데요. 보장성 보험료는 의료비는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아요. 근데 보장성 보험료는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따지는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기본공제 150만 원을 다 받는 부양가족들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료를 다 따져도 괜찮아. 나는 받을 수 있어. 한상진 본인이죠. 근데 본인 보장성 보험료.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가 저축성 보험료로 나오면 입력하시면 안 돼요. 보장성 보험료에 한상진이 보장성 보험료에 계약은 했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이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
피보험자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한상진에다가 180만 원 입력하시고 김명자 씨에다가 120만 원을 각각 입력해 주세요. 근데 보장성 보험은 한도가 사실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있어도 한 명 것만 딱 입력해도 실제로는 상관없는데 여러분은 시험을 보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입력을 해서 칸을 채워주셔서 결과물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보장성 보험은 의기신 곡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네, 소득공제 자리로 가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입력하면서 하나씩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분은 뭐가 나왔나 볼까요? 교육비 납입 증명서가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교육비 납입 증명서가 구세청 자료가 아니고요. 무지개 영어학원에서 보내준 자료이네요. 자, 무지개 영어학원에서 얼마를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달 20만 원씩에서 240만 원을 지출했다라고 해서 한상진이 아버지고 한경호가 이제 자녀죠. 그런데 무지개 영어학원이면 취약전 아동이잖아요. 취약전 아동이면 학원비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다시 이제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사실 분석 작업만 끝나면 입력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문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쭉 올라가 보시면 이제 여기 자녀가 13년도에 태어난 자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소득세법에서 연령 계산을 하실 때 여러분 시험 보는 연도에 요 생년 앞에 거를 한번 빼볼게요. 지금 2020년도 시험을 본다 생각하시고 2020년 마이너스 2013 그러면 7세가 나오거든요. 그럼 요 나이가 여러분 지금 1학년 되는 나이예요. 요거는 사실은 약간 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일 텐데 지금 이 아이가 13년도에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학교를 이번 연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학원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입학 몇 월 달에 하죠? 저희 3월 달에 입학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교육비 구분은 취약전 아동을 선택하여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13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세법상 나이가 7세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이 8살인 거예요. 그러면 1학년에 이제 취약을 하는 상황이다.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써져 있어요. 아, 3월에 학교 갔다고? 학교 갔으면 학원비 안 되잖아. 그러고 확 다 빼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3월에 학교를 가기 때문에 1월부터 2월까지 거는 입력을 해서 공제를 받으셔야 되겠죠. 왜요? 그때는 취약전 아동이니까요. 요게 함정이었고 나머지는 함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같이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지 영수증 들어가셔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한상진 씨를 선택을 해줍니다. 전사원을 불러오셔서 한상진을 반드시 이름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고 의기신에서 첫 번째 의료비 순서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문제 주어진 순서대로. 아내분 김명자 씨이고요. 아내분이 아니네요. 아이고, 어머님이네요. 직계 존속. 58년생 어머님이세요. 자, 어머님이 국세청에 자료로 한 건으로 입력을 하기로 한다라고 문제 지문에 되어 있어서 한 건으로 집계된 거 한 건으로 입력할 거고요. 금액은 590만 원인데 어머님이 이 진료비를 지출을 하셨지만 실손 의료보험을 65만 8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300원을 수령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 금액을 차감한 의료비가 본인 의료비로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의료비가 소득공제 탭에 넘어가 보시면 김명자 씨 의료비가 이렇게 590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정산명세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의료비가 590만 원의 금액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금액이 뭐냐면 590만 원을 지출을 했지만 실손 의료비가 빠진 금액에서 총급여의 3% 초과되는 거가 의료비 혜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의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의료비 총액에서 실손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제 3% 초과금을 계산해서 금액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는 의기 시내 없으니까 소득공제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소득공제의 보장성 보험료 각각 한상진 씨 거 보장성 보험료 국세청 자료입니다. 18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머님 거 보장성 보험료 120만 원 입력을 해주십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 한도로 되거든요. 일반 보장성은. 장애인 보장성 또 각 100만 원 돼요. 그런데 둘 다 일반 보장성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에다 입력하시고 나서 정산명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장성 보험료가 둘이 합하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한도로 해서 12만 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원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취약 전 2달 것만 한 경우 아이가 받을 수가 있고, 이게 국세청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는 기타 자료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자, 교육비 여기 있죠? 여기. 자, 우선 취약하기 전의 금액을 얼마를 40만 원, 20만 원, 20만 원, 1월, 2월, 3월에 입학을 했으니까 40만 원만 공제를 해주시는데, 보통 이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학교 들어간 연도에는 이런 거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1월달, 2월달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검토해 볼까요? 여기 교육비 입력한 거는 이쪽 정산명세 쪽으로 넘어오면 교육비 세액공제 자리에 이렇게 40만 원 들어오고 일부 들어오죠. 자, 첫 번째 있었던 게 의료비예요. 어머님 의료비 지급액에서 실손의료보험 입력한 거. 그리고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자리에서 본인 거 보장성 보험료 180만 원, 어머니 거 보장성 보험료 120만 원 입력을 해줬고요. 그리고 교육비에서는 기타 자리에 한경호 자녀 취약전, 여기 취약전으로 선택이 돼야 돼요. 1번. 취약전으로 40만 원. 이렇게 해서 꼭 확인 작업은 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기 다시 한번 검토 안 해봤으면 초중고로 세팅되어 있는 걸 모르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항상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정산명세에 우리가 입력한 내용들이 보장성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게 어느 정도 잘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닫으시면 이게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잘했는데 저장이 진짜 잘 됐을까요? 그럼 들어가 보시면 돼요, 여러분.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한상진 씨 눌러서 방금 입력한 자료가 있네요. 그럼 문제없이 저장이 된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 나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퇴직소득 원천징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서 박정훈이라는 직원이 8월 31일자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돼서 퇴직금을 회사 규정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400만 원이 나왔다. 이 2,400만 원에 대해서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서 2,400만 원 전액을 퇴직연금 계좌로 이원해서 입금을 시켜주기로 했다. 그래서 입금한 날짜는 8월 31일 퇴사일이다. 퇴직연금 가입일은 진작에 가입을 했다. 2015년도에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그럼 요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원천징수할 건 없겠네요. 왜냐하면 전체 2,400만 원 퇴직금을 전체 확정급여형에 이원해서 연금 계좌로 이원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소득세도 이연이 되는 거예요. 연금 받으실 때로.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재무팀 박정훈 씨 퇴직 관련 정보를 입력해 주시는데요. 퇴사일 입력하시고 나서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퇴사 현황 입력하시고 소득세를 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가보겠습니다. 퇴직소득은요. 보여지는 화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요.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들어가시기 전에 사원 등록에 가셔서 퇴사일자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상진 씨가 퇴사했나요? 아니요. 박정훈 씨가 퇴사했습니다. 자, 박정훈 씨 퇴사일자 2020년 8월 31일. 됐죠? 자, 그리고 닫으시고 나서 퇴직소득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주십니다. 퇴직소득 자료 입력이라고 메뉴까지 친절히 써있죠. 08월 달에 퇴사를 하셨고요. F2키 누르셔서 박정훈 씨 선택해서 가지고 오시고 퇴직했는데 퇴직 사유는
자발적 퇴사다. 여러분 퇴직할 때 퇴직 사유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업급여 문제도 있고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퇴사할 때는 정확한 사유를 써주셔야 돼요. 자, 퇴직금 계산된 거는 15번 란에다가 2,4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2,400만 원을 회사에서 지금 주셨다 그러면 퇴직소득세 54만 원과 지방소득세 5만 4천 원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차액만 입금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서 전액 다 연금계좌로 이연을 하겠다라고 하니 연금계좌 취급자 정보를 넣어주시고 이연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데에다가 확정을 지어주시면 되겠어요. 누구에게 퇴직연금을 가입했냐면 국민은행에게 가입을 했고요. 국민은행 사업자 등록 번호가 주어져 있는 대로 기록을 해주시고요. 계좌번호 주어져 있죠. 연금 계좌번호 IRP 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입금일은 퇴사일인 2020년 08월 31일. 계좌 입금 금액 2,400만 원, 퇴직급여 2,400만 원. 이연퇴직소득세 토탈 54만 원이 다 이연퇴직소득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퇴직소득 자료 입력까지만 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산출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퇴직소득 원천 징수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한 거고요. 닫으시면 자동 저장 되겠습니다. 혹시 잘 저장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또 가보고 싶으시면 8월 달 기속으로 해서 다시 열어보시면 이렇게 박정훈 씨 거 자료가 잘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시험장에서는 오타에 노출되거나 여러분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빠져나가기 전에 검토하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다시 올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나요? 이자 배당 소득 원천 징수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이죠. 김계환 씨에게 이자 배당 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주어지고 있는데 112번 내국법인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이게 사채. 여러분 앞전 시간에 저하고 사채하는 거 해보셨잖아요. 그 회사채에 대해서 김계환 씨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와 할인액, 원래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선이자 성격이라서 상각을 하면 이자 비용 쪽에 들러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이 이자 지급으로 해서 9월 30일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채권 이자 구분 코드는 66번에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 등의 지급 총액이다. 이자 대상 지급 기간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이자 지급 금액은 110만 원이다. 김영회사채, 김영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밝힌다는 거죠. 김영회사채를 발행하고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다. 여러분 이자하고 배당소득은요 따로 이자 배당소득자 입력이라는 메뉴가 없어요. 따라서 기타소득자 입력을 같이 끌어다가 쓰거든요. 그래서 기타소득자 입력에다가 넣으라고 하는 거고요. 이자 배당소득자료 입력에 주어져 있는 자료를 잘 입력하면 저희 그 금융소득이 원천징수세율이 소득세가 14%잖아요. 자동으로 이제 14%가 적용되는 걸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기타 소득자 입력에 김계환 씨를 입력하는데요. 코드는 1800번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에. 이름은 김계환. 거주자이고요. 주민등록번호 주어져 있는 거 써주시고요. 소득 구분에서 F2키를 누르시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문제에서 이걸 고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께 줘요. 쉽죠? 112번이야. 내국법인 회사채 이자와 할인액이야 라고 준 거죠. 그게 자동으로 세팅돼서 들어오면 기본적인 것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기타 소득자 입력에 이자 배당 소득자를 입력을 했으면 소득 자료를 입력하러 가는 것은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클릭하셔서 주어져 있는 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9월 달 자료이고요. 코드는 F2키 눌러서 방금 입력한 김계환 씨를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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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를 하시면 오른쪽 끝자락에 영수일자가 나오는데 이자 지급일인 9월 30일이 영수일자죠. 2020년 09월 30일 됐습니다. 귀속월은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우리가 귀속월을 앞에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입력하시는 것보다 엔터 치시는 게 훨씬 빠르시고 정확하세요. 9월 30일이고 채권 이자 구분은 F2키 눌러주시면 66번에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자 등 지급 총액이다라는 부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은 2020년 문제 주어져 있는 대로 1월 1일부터 2020년 09월 30일이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금액은 얼마죠? 110만 원. 자, 이렇게 110만 원을 입력해서 엔터를 치는 순간 14%의 소득세율이 적용이 돼서 얼마가 나오냐면 15만 4천 원의 소득세가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10%인 15,400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하시고 다음 줄로 저는 내려가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줄로 내려가면 안도감이 생겨요. 정확히 입력되고 저장까지 됐겠거니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줄로 내려가고 저는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또 이게 입력이 잘 돼 있어? 그럼 들어가 보시면 돼요. 9월달로 다시 열으시면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자료 이번 시간에는 결산 자료 입력 한 문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연결되는 문제, 그리고 원천징수 쪽에 해당하는 문제 중에서 연말정산 문제하고 퇴직소득 문제하고 이자 배당소득 쪽 관련된 문제를 같이 연동해서 풀어봤는데요. 점수 맞기 좋은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인사급여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합격해야 맛이에요. 접수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에이 떨어지면 다음에 보지 뭐 그러지 마시고 접수했지? 스피드, 집중 해서 시험 직전에라도 되게 열심히 기출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편으로. 그래서 합격이 될 수 있거든요. 힘내시고요. 저희 이제 하나 남겨두고 있거든요. 법인세 관리 파트 남겨두고 있는데요. 35점 배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법인 조정 메뉴에 35점 배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이 호흡해 주실 거죠?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